제가 지난 시간에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랬는데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뭘 이해를 못 하시냐면 돈이 늘어난다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돈이 늘어나는 개념. 돈이 늘어난다라는 개념들을 이해해야지 앞으로 그럼 나는 어떻게 하지? 라는 부분들이 서는데 돈이 늘어난단 말, 이 부분들이 되게 생소하고 그리고 어떻게 늘어나는지조차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어때요? 우리나라는 10년에 2배씩 돈이 늘어나요. 지금 우리나라 돈 1억이 있으면 10년 후에 2035년에는 2억이 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1억을 가지고 있어.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내 집에 있는 금고에 놓았다면 그 다음에 10년이 흐르면 그 돈의 가치는 50만 원 정도의 가치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으로 마인드에 가지고 있어야 돼. 아, 내 이 돈은 그냥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녹는구나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 10년의 절반이, 우리나라는 10년의 절반이, 이것들을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럼 뉴스에서도 최근 뉴스를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2025년 9월 2일이에요. 2025년 9월 2일이니까 며칠 안 됐죠? 얼마 안 됐죠? 거기 보면 4월 통화량, 그러니까 이 시중에 흘러다니는 돈의 양을 말하는 거죠. 한 달 만에 증가로 해서 한 달 만에 증가했다라는 것들이죠. 돈은, 시중에 나와 있는 돈은 줄지 않아요. 줄지 않고, 이게 준다라고 신문에 나오거나 사람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돈이 늘어나는 속도가 늦춰졌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한 달에 100만 원씩 늘던 것이 돈이 늘어나는 게 증가, 야 이게 돈이 유동성이 줄어들어 그러면 100만 원씩 늘던 게 50만 원씩 느는 거예요. 절대 한 번 세상에 나온 돈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럼 돈은 늘 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한 달 만에 증가했다는 건 그때까지 돈이 계속 줄어들었다는 게 아니라 돈의 속도, 늘어나는 속도가 느려졌다는 거고 늘어난 양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돈은 절대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돈은 기본적으로 40년 정도의 데이터를 봤을 때 2배씩 늘어나더라. 몇 년에? 10년에 2배씩 늘어나더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현재 4월 기준, 2025년 4월 기준으로 지금 현재 돈의 양이 얼마라고요? 4,235조예요. 우리들은 어떤 기준이 없으면 이게 돈이 많은 건지 적은 건지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무도 몰랐을 때 우리는 여자 키가 170이야 그러면 크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기준이 있잖아요. 보통 우리나라 여자 키들이 어느 정도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70이면 크다라는 걸 알잖아요. 이렇게 4,235조라고 이게 많은 거야 적은 거야 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는 뭐가 있냐면 한 나라의 GDP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 나라에서 1년 동안 생산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총량이에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되냐면 2,400조에서 2,500조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들을 좀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계산하기 좀 편해요. 한 나라의 GDP가 기준이, 왜냐하면 그 나라의 GDP가 곧 세계의 부의 순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는 1년에 한 2,500조 정도를 생산하는구나.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나라 통화량이 4,200조, 돈 틀려 있는 게 4,200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 GDP의 2배 정도 안 되게끔 돈이 풀려 있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기준은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돼요. 오늘 하나 꼭 기억해 두실 거, 우리나라 GDP가 2,500조 정도 된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부채, 계속 나오면 부채가 많은 거야 적은 거야 이런 것들의 기준도 GDP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부터는 조금은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데 돈이 늘어나는 이유, 그냥 막 늘어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막 찍어내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돈이 늘어난다는 게 지폐하고 동전을 막 찍어내는 것만큼 늘어나느냐. 그래요? 우리 지폐하고 동전만 있어요. 우리 돈은? 대부분의 돈들은 뭐로 돼 있어요? 숫자로 돼 있잖아요. 실제로 숫자로 돼 있다라는 거죠. 지폐와 동전은 얼마 안 되고 앞으로는 거의 없어질 거예요. 지금 버스 같은 경우에도 현금 안 받는다는 버스도 많고, 그리고 어떤 곳에서 현금 안 받는 데도 되게 많아요. 그쵸? 우리가 관람을 하거나 이랬을 때도 카드만 받는 데도 있고, 주차장도 카드만 되는 데도 있고, 정부나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렇게 들고 다니는 현금들로 결제하는 것들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돈이 늘어나는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100년 전에 있는 물건하고, 그리고 지금에 있는 물건의 종류하고 질은 완전히 달라지죠. 훨씬 더 지금 많을 거잖아요. 그쵸? 뭐를 가는 것들은 예전에는 맷돌만 있었다면 지금 여러 가지 믹서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더울 때 부채만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여러 가지 선풍기도 있고, 그다음에 에어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주 쉽게 물건과 서비스가 가격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는 돈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하고 수업할 때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1,000원이면 새로 만드는 걸 1,000원으로 하면 되지 않아요? 라고 하면은 돈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물건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라면이라고 해볼게요. 라면 생각해 보세요.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어느 정도 가격인지 아시죠? 뭐 15원, 이게 나는 30원이 아니라 15원인데 라고 하면 연식이 나오시는 거예요. 저는 100원부터 기억나요. 그러면 거기에 연식이 나오시는 거예요. 나는 한 15원부터 기억나는데 그러면 본인의 연식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라면이 지금은 뭐 1,000원도 되고 750원도 되고 막 이러잖아요. 만약에 라면이 100원이었어요. 그럼 새로운 라면이 나오면 100원이 된다고 쳐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존에 나온 라면 가격을 다 내려야 되잖아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라면만이 아니에요. 자동차도 그래요. 1억짜리가 아니 1,000만 원짜리가 있어요. 근데 더 좋은 자동차를 1,000만 원으로 했어요. 그러면 기존에 나온 자동차는 어떻게 돼요? 다 가격을 낮춰야 되잖아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새로 나오는 서비스, 새로 나온 물건에 대한 가격은 기존에 있는 것보다 올려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돈은 늘어난다라는 거죠. 양도 그렇고, 양도 늘어나니까. 예전에는 의자가 뭐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의자가 한 10개라면 지금 전체 의자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럼 의자가 많아지면 당연히 돈의 양도 많아지는 거죠. 물건의 개수, 서비스의 개수도 많아지지만 질도 더 좋아지기 때문에 모든 것의 가격을 낮출 수는 없으니까 기존 가격, 새로 나온 거는 올려주니까 그러니까 돈이 더 늘어나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이런 거죠. 우리가 일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회사를 차려야지 일을 하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다 자영업을 할 수만은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회사에 취직할 수 있으려면 실제로는 누군가는 그 회사를 차려야 되잖아요. 근데 회사를 차렸는데 맨 처음에는 빵 공장을 차려가지고 빵을 맨 처음에 그 회사에서 한 달에 100개를 만들어요. 근데 사원들도 들어오고 그 기계들도 발달하고 방법들도 좀 더 좋아지다면 100개가 아니라 1,000개, 10,000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기계도 사야 되고 그다음에 부지도 늘려야 되고 사람도 고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투자 자금 필요하죠. 그럼 새로운 투자 자금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돈이 필요하더라. 그리고 또는 이거는 조금 좀 잔인한 얘기일 수 있지만 잘 보세요. 잘. 지금 돈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왜 늘어날까? 안 늘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다른 걸 떠나서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데 돈이 만약에 늘어나지 않아요. 늘어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의 인구가 100명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100명 중에 돈을 잘 버는 사람도 있고 못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거는 어느 나라나 다 똑같아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다 똑같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못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게으르고 이런 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울대 가는 친구들도 고등학교 때는 다 1등 했던 친구인데 서울대 가면 무조건 1등 또 꼴찌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나라에서든 세계적이든 그 인구에서 돈을 제일 잘 버는 사람들이 있고 중간이 있고 밑에 돈을 잘 못 버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국가 차원에서 볼게요. 국가 차원에서 보면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 나라에서부터 돈을 쫙 뿌렸어요. 찍어서 100만 원을 뿌렸을 때 맨 처음에는 골고루 나눠가졌겠죠. 한 명당 10,000원씩. 결국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위로 쭉 끌어올라가죠. 왜? 돈이 많이 버는 사람들이 더 많이 갔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 밑에 시간이 지나면 이 밑에 있는 사람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게 되잖아요. 돈이 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돈이 없으면은 살아갈 수 없는 거 3가지가 있어요. 의식주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의식주는 해결해야 돼요. 입는 거, 그 다음에 먹는 거, 자는 거. 이것들은 돈이 있어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 수준의 차이는 있겠지만, 질의 차이는 있겠지만, 적어도 의식주는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그들도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을 못 버는 사람도 돈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만 원 한 번 찍어서 돈이 늘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다 이 잘 사는 쪽으로 다 이동하잖아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양극화? 뭐 이런 것들도 그런 소지의 것들이지만. 그럼 정부에서 보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지금 이 사람 돈이 없을 텐데, 그거 어떻게 돼요? 돈을 또 찍어서 뿌려줘야 돼요. 그러면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겠죠. 이렇게 돈이 그대로 고정되어 있다면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은 나중에 의식주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돈은 주기적으로 계속 뿌려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 이유로 돈이 늘어나더라. 돈은 늘 늘어나더라. 돈이 줄어드는 거는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늘어나는 속도와 늘어나는 양만 조절될 뿐이다. 이 3가지 이유들을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돈이 늘어나니?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잖아요. 돈이 어떻게 늘어나지? 돈이 늘어나는 이유는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늘어날까? 첫 번째는, 여기 되게 어려워요.
여기 되게 어려운데 여기만 해결하면 이거는 뭐 되게 쉬워요. 이 개념들을 좀 설명할게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빚을 내면 사람들이 은행에 가서 돈 좀 빌려주세요 라고 해서 빚을 내면 그만큼 돈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만큼. 여기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볼게요. 빚을 내면 돈이 늘어난다. 어떤 것들을 가정하냐면 제가 은행에 가서 돈을 1억을 빌릴 거예요. 1억을 빌려주세요.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1억 빌려주세요.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1억 턱 빌려주지 않잖아요. 은행은 손해보지 않게 해서 담보로 모은 걸 잡잖아요. 그래서 아파트가 있으면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빌려주기도 하고, 아파트가 없어? 그럼 네 신용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확인해보고 거기에 맞게끔 돈을 빌려줄게. 이게 신용대출이잖아요. 다른 여타의 대출들도 있겠지만 개인이 돈을 빌릴 때는 두 개 크게 신용대출이 있고 또 하나는 뭔가 담보대출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제가 그래서 1억을 은행에 빌리러 가서 주택을 담보로 했어요. 아파트를 담보로. 이렇게 했다면 이 은행에서는 이 사람이 아파트를 담보로 했기 때문에 이자하고 원금을 못 갚으면 이 아파트 팔아서 내가 그것들을 손해를 안 봐야지 이러고 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다 차치하고 내가 1억을 은행에서 빌렸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잘 보세요. 대출 한번 해보셨죠? 은행에서 대출 해보면 통장 만들려고 그래요. 지게 가지고 오세요. 이 돈 1억 줄 테니까 이런 거 없잖아요. 그리고 가방 하나 갖고 오세요. 제가 1억 현금으로 줄 테니까 이런 은행 없어요. 어떻게 해요? 통장을 만들어서 글로 옮겨줘요. 1억을. 그래서 제가 그래서 통장을 만들어서 1억을 그 은행에서 A라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자, 그럼 어떻게 생겼나? 그러면 이 은행은 자기네 금고에 있는 1억을 가져다가 저를 안 주잖아요. 제가 만든 새로운 통장에 2억 하고 저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럼 요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한번 들어볼게요. 은행에서는 은행 창고에 있는 돈을 저에게 주지 않고 그냥 디지털로 내 통장에 1억이라고만 찍어줘요. 그럼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돈이 늘어나느냐? 그럼 어떠한 것들이 숨어 있냐면 1억을 제가 빌리잖아요. 예금 1억이 늘어난 거예요. 전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자산 중에 돈, 현금, 예금 1억이 늘어난 거죠. 그렇죠? 왜? 제 예금 1억이 늘어난 거잖아요. 비시기 전에. 저에게 찍혔잖아요. 1억? 그럼 이 은행은 뭘 할 것인가? 은행은 거기다 1억 찍어주면 되는 건가?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은행은 예금을 받아요. 이 은행의 예금을 받겠죠. 그렇죠? 저축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은행이 가지고 있는 예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행에다가 은행 이름으로 예금했던 모든 금액의 일정 부분을 중앙은행에 맡겨야 돼요. 중앙은행에. 이거를 지급준비금이라 그래요. 지급준비금. 만약에 제가 1억이에요. 1억을 이 은행에서 저한테 통장에 찍어줬어요. 1억. 그러면 이 은행은 1억이라는 예금을 받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제가 1억이라고 찍어줬으니까. 그럼 이 은행의 입장에서는 1억의 예금을 받은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자기네가 빚을 줬지만. 그럼 그 1억의 일정 부분의 금액을 어디에 맡겨야 돼요? 중앙은행에 맡겨요. 우리나라 한국은행에. 그럼 이게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왜 이렇게 맡기냐면 실제로 사람들이 예금을 맡겼는데 찾으러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찾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이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그 예금을 못 주게 되면 그게 뱅크런이잖아요. 그렇죠? 망하게 되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최소한도로 안전판이 필요하지 않아? 너네들 예금 받으면 100만 원이면 어느 정도 중앙은행에 맡겨 지급준비금으로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자주 찾는 것 있잖아요. 보통 예금, 요구불 예금, 그렇죠? 자유입출식으로 막 찾는 예금 일수록 지급준비금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겠죠. 왜? 언제 찾아갈지 모르잖아요. 언제 찾아갈지 모르는 예금들은 이것들에 대해서 지급준비금 좀 많아야 돼요. 보통 예금이라 그러면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이건 꼭 기억해 두세요. 보통 예금은 지급준비금이 한 7% 정도 돼요. 제가 그럼 만약에 1억을 빌렸어요. 1억을 어쨌든 내 통장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7% 얼마예요? 700만 원이잖아요. 700만 원이 어디로 들어가요? 중앙은행으로 가야 돼요. 중앙은행으로. 이 은행에서 중앙은행으로 입금을 해줘야 된다. 그래, 잘 보면 그럼 다 똑같이 7%냐? 아니에요. 자주 빼고 돈을 집어넣는 경우는 지급준비금이 올라간다 그랬죠. 왜냐하면 언제나 뺄 수 있으면 위험요소가 되게 많잖아요. 위험요소가 많으면 더 많이 여기다가 더 많이 보험을 들어. 그래서 지급준비금이 7%까지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주택담보대출로 1억을 빌렸어요. 그러면 어떤 통장에 줘요? 정기 예금에다 줘요? 정기 적금에 줘요? 그냥 보통 예금 통장에 주잖아요. 그리고 지급준비금이 어느 정도 돼요? 대부분 7%. 그럼 신용대출로 돈 받아요. 정기예금 통장으로 줄까요? 아니잖아요. 그냥 보통 예금, 그것도 7%.
그러면 은행에는 정기 예금도 있고 정기 적금도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1년 정도 그냥 못 찾게끔 이렇게 약정을 정하잖아요. 1년 정도 안 찾지만,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이자는 보통 예금보다 좀 더 듣잖아요. 왜? 1년 정도 안 찾는다고 약속하면 이 돈을 은행에서는 좀 더 다른 여러 가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찾아갈지 모르는 돈은 어떻게 해요? 이걸 누군가 1년짜리 1년 빌려주는 사람한테 빌려줄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도 기간이 정해진 것일수록 이자를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더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만 기억해 두세요. 은행에 예금이 있을 때 이 은행들은 대부분 자주 뺄 수 있는 보통 예금은 7%를 중앙은행에 어떻게 해요? 보관해야 된다. 그리고 1년 정도 이런 것들에 대한 예적금 같은 경우는 2%예요. 2%. 아, 그러면 안 빼는 기간이 길수록 지급준비금이 낮다라는 개념들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은행에는 혹 이런 것들도 있어요. 2년, 3년 약정을 통해 가지고 3년 동안 움직이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금융상품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지급준비금이 0이에요. 0%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요 개념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게 있잖아요. 보통 제가 A은행에서 빌렸어요. 그래서 A은행에서 맨 처음에 받을 때, A은행에 받을 때 A은행의 통장으로 찍어줄 수도 있지만 다른 데 이체시켜줄 때도 있잖아요. 그쵸? 기억나시죠? 국민은행에 제가 대출했어요. 주담대를. 그렇지만 농협으로 저는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요 과정까지 이해하면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요 과정까지 조금 어렵지만 그거까지 할게요. 보통은 A은행에 대출 받지만 A은행 통장으로 그냥 1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은행으로 이렇게 입금을 시키는. 그러면 A은행에서 B은행으로 입금을 시켜줘야 돼요. 그렇죠? A은행에서 B은행으로, 그럼 A은행에서 1억을 B은행으로 현금 싸들고 가서 전해주지도 않잖아요. 이 돈이 움직이는 흐름들을 잘 봐야 돼요. 어떻게 해주냐? A은행에서 B은행으로, 자, 우리 은행에서 대출받은 분이 너희 은행에 다시 입금시킨데 1억 옮길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이렇게 되면 은행 간에, 야, 너네 나 1억 줘. 나도 1억 취해줄게. 그러면 은행 간에 이상한 비리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걸 누가 통제하는 거예요? 중앙은행이 통제하죠. 그 거래 과정들이 중앙은행을 거치라는, 야, 너네들끼리 사적으로 돈 왔다 갔다 하지 마. 돈 왔다 갔다 하지 마. 너네들의 통장을 우리가 하나씩 가지고 있을 거야. 그게 지급준비금에 대한 통장이에요. A은행의 지급준비금 통장, B은행의 지급준비금 통장들이 다 중앙은행에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1억을 보낼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내요? 내 A은행에서 B은행으로 바로 쏴주는 게 아니라 중앙은행에서 내 지급 통장, 거기에서, 야, B은행으로 지금 내 지급 통장에서 걔 지급 통장으로 옮겨줘. 1억을. 그럼 중앙은행에서 전산 처리하는 거예요. 요 과정들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요 과정. 돈은 그렇게 일어나는구나. 움직이는구나. 돈을 찍어내서 늘어나는 거는 요만큼밖에 안 돼요. 현금은 실제로 그런 식으로 대출원에서 돈이 일어나는 첫 번째 제일 많은 게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생각해보고 나중에 물어보고 한 번에 이해 안 돼요. 다시 생각하고 물어보고, 아, 돈은 이런 첫 번째 가장 큰 루트는 뭐냐면 빚을 내는 돈은 다 늘어난다. 빚은 그냥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대출 받았어 1억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돈이 그렇게 많이 빨리빨리 늘어나는 거죠. 또 하나 있어요. 국가에서 보면 아까 같이 야, 보니까는 돈이 지금 1억이 풀렸는데 1억이 지금 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1억을 야, 돈 잘 버는 사람이 다 갖고 가네. 그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때는 어떻게 근근히 보냈는데 코로나가 닥쳐가지고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벌이도 없고 장사도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굶어 죽잖아요. 안 되겠다. 국가에서 어떻게 해요? 야, 우선 국가에서 돈을 마련해서 저런 사람들까지 다 도와줘야 돼. 그래서 10만 원 지원하고 20만 원 지원하고 해서 국가에서 어떻게 해요? 그들 개인에게 통장으로 돈을 넣어주잖아요. 물론 중앙은행이 개입하겠지만 은행도 개입하지만, 그렇다면 국가에 돈이 있어서 그 돈을 지급할까요? 아니잖아요. 국가도 뭐를 내요? 빚을 내요. 우리나라 우리 개인도 빚을 내고 회사도 빚을 내죠. 국가도 빚을 내요. 그거를 국가에서 빚을 낼 때 내가 1억 빌릴게 국가에서 이렇게 했을 때 그 빌린 채권이 뭐예요? 국채죠. 국채. 개인이 개인에게 빌려주면 그 친구, 내가 너한테 빌렸어 돈을 1,000만 원. 그러면 야, 내가 1,000만 원 빌렸어. 그럼 1,000만 원 받아. 아싸. 그리고 그냥 끝나요? 이런 고려는 없죠. 그럼 안 갚아도 증거가 없으니까 그냥 다 손실이 일어나는 그런 건 없고, 개인 간에도 뭐예요? 차용증이라는 거 쓰잖아요. 그럼 회사가 돈을 빌렸어. 그럼 회사채라 그래요. 그럼 회사가 내가 너희에게 돈을 빌릴 거야, 회사가. 그러니까 내가 채권을 써줄게. 그럼 권리,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빌렸고,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쓸 거고, 이자는 다달이 얼마를 줄 거고, 이런 것들이 써져 있는 게 채권이에요.
회사가 돈 빌려서 채권을 써줬을 때 이게 회사채예요. 회사채. 그리고 금융권에서 빌려서 채권을 써준 게 이게 금융채예요. 국가에서 돈을 빌고 채권을 내가 이만큼 빌렸어라는 것들에 대한 증서가 채권이에요. 국가에서 그러면은 국민에게 돈이 필요한 국민에게 돈을 주면서 실제로 어떻게 했냐? 빚을 낸 거라니까. 그 빚을 낸 증서가 국채라는 거예요. 국채 발행해서 정부가 돈을 지원을 하는 거죠. 국민 계좌로 이렇게 지급을 하죠. 그럼 이것도 돈이 늘어나는 거예요, 안 늘어나는 거예요? 모든 빚은 돈이 늘어나는 거예요. 국가에서 돈을 빌렸으니까 그것도 돈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을 위해서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면 그만큼 늘어나는구나. 빚은 다 늘어나는 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한국은행이 있어요. 모든 나라에는 전체적인 은행들의 금융에 대한 그런 것들을 조절하고 통제하고 원활하게 돈이 흘러가게 조정해주는 은행들이 중앙은행이에요.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고 미국의 중앙은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준, 페드라고 하죠. 뭐 영국 같은 경우는 영란은행, 뭐 이런 것들 다 아시죠. 그렇게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 있는데 한국은행이 지금 보면 이런 얘기 있죠. 얼마 전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기준금리라는 것들을 가지고 그게 기준이 돼서 그게 기준이 돼서 은행이 개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도 그렇고 다른 거래들이 일어날 때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보탠단 말이에요. 그럼 은행들은 일반적으로 어떠냐? 중앙은행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서가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걸 기준으로 해서 뭐 코픽스라는 거든지 코픽스라는 거는 은행 간에 자금을 조달하는 그런 비용을 코픽스라고 그래요. 그렇죠? 코픽스. 그 코픽스에다가 뭐 해요? 가상금리라는 게 있어요. 가상금리. 가상금리를 보태죠. 야, 너희들 우리가 이거 빌려주는데 여러 가지 뭐가 필요하거든. 법적인 수수료도 필요하고 모두 필요한데 그거 네가 내. 라고 하는 게 가상금리예요. 그래서 코픽스를 그냥 기준금리라고 생각하세요. 코픽스에다가 은행이 이득을 취해야 되잖아요. 자기네 비용도 다 거기다 보태고 그리고 은행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도 다 보탤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보태가지고 가상금리라는 걸 거기다가 상정을 해서 더 해줘요.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은행의 실적이 네가 좀 있으니까 빼줄게. 이게 뭐예요? 우대금리잖아요. 우대금리를 빼줘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합산을 해서 내가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는 이자가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변동금리라는 건 뭐죠? 변동금리는 그 코픽스 지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동금리로 돈을 빌리면 코픽스가 기준이구나라는 개념이고 그러면 고정금리라는 게 있잖아요. 고정금리는 뭐냐면 은행에서 나는 6개월 또는 1년 은행에서 빚을 내는 거예요. 빚을. 은행채라고 하죠. 그 은행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실제로 거기에다 가상금리 더하고 우대금리 빼줘서 형성된 것들이 고정금리로 우리에게 빌려주는 돈이에요. 이해 못 하셔도 돼요. 그냥 넘어가도 지나고 나면 나중에 이해가 돼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국가에서 국민에게 돈을 줄 때도 빚을 내기 때문에 돈이 늘어나는구나. 마지막에 또 하나 루트가 있어요. 하나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 현대자동차에서 투자해야지 또는 삼성전자에 투자해야지 외국인들이 이렇게 우리나라 들어올 때 그들은 한국 돈을 가지고 들어올까요? 아니잖아요. 달러를 가지고 들어오겠죠. 달러를 가지고 들어오면 그 달러를 가지고 우리나라 투자할 때는 뭐예요? 원화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원화로. 그럼 그들이 1억 원어치의 달러를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1억 원 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 돈을 누군가의 돈을 뺏어다 줘요? 아니잖아요. 그 돈을 새로 어떻게 돼요? 만들어 찍어내야 되지. 그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만큼 또 늘어나는 거예요. 그만큼. 그리고 이 달러는 외환보유고에 저장해둬야 되죠. 왜냐하면 외국에서 투자하러 들어왔던 이 사람은 언젠가 또 나갈 거잖아요. 왜? 투자하기 더 좋은 나라, 이익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나라로 언제든 나갔기 때문에 이 외환을 보관하고 있어요. 달러를 보관. 그래서 예전에 IMF 터진 것도 이 외환보유고 너무 적었던 거예요. 갑자기 외국의 자본들이 빠져나가는 그 순간에 외국 돈들을 달러를 지급할 것들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국가 부도가 나게 되는 거죠. 그런 시스템으로 이 3개 정도로 돈이 늘어나더라. 그러면 얼마나 늘어나는 거야? 얼마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얼마나 늘어나요? 그때는 2가지 개념들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첫 번째 M1이라는 것들이 있고 두 번째 M2라는 것들이 있어요. 다른 거는 몰라도 돼요. 다른 것들은 더 얘기하면 더 헷갈려가지고 기본 개념들이 정리가 안 돼요. 첫 번째 M1이라는 거는 2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폐하고 동전, 현금, 여기다 요구불 예금. 요구불 예금은 그냥 보통 예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언제든지 예금하고 언제든지 뺐을 수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이자도 굉장히 쥐꼬리만한
그 정도 이자밖에 안 주는데 거기다가 15.4% 세금으로 지불해야 되는 그 예금이 우리는 요금을 예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M1은 두 가지구나. 현금하고 보통예금 정도구나 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돈이 늘었어, 시중에 돈이 늘어났어 라고 했을 때는 M1에다가 M1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M2를 얘기해요. M2는 뭐냐면 M1 현금, 요금을 예금. 여기에다가 뭘 더 더하냐면 이 만기 2년 이내의 예적금들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만기 2년 이내의 예적금. 여기까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M2예요. M2. 아, 그래 통화량이 늘었어. 그럼 뭐라고요? M2가 늘었다는 거예요. 아, 통화량이 늘었어. 그럼 뭐예요? 현금, 보통예금, 예적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현금, 보통예금, 예적금을 총 합쳐가지고 이 돈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야? 이 금액이라는. 그러면 우리나라는 M2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로 돈이 늘어나는 거야? 10년에 2배라고 그랬죠? 10년에 2배. 그러면 그거는 1년에 7%씩 돈이 늘어나는 거야. 1년에, 잘 생각해 보세요. 1년에 7% 늘었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말에 가면 1월 1일에 100만 원이에요. 1년 지나서 12월 31일에는 그 돈의 가치는 93만 원 떨어지고 있다. 그거는 꼭 기억을 해도 98이 72는 9년 동안 8%로 내가 자산의 수익률을 따라간다면 실제로 2배가 되더라.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돈이 늘어나요. 내가 1억이 있어도 가만히 있으면 10년 있으면 5천만 원 정도의 가치로 떨어지게 되면 가만히 있으면 내 자산이 녹아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돈이 늘어난다는 것도 기본 이해해야 돼요. 아까 같이 돈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일부러 정부가 우리들을 가난하게 만들려고 돈을 찍어내는 것들도 아니고 그런 이유들로 설명했던 그런 이유들로 돈이 계속해서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거는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사실이에요. 돈이 늘어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이해하고 그럼 저축해보세요. 저축 잘 보세요. 보통예금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보통예금하고 정기적금, 정기예금 요 정도만 생각을 해볼게요. 보통예금은 이자가 되게 적잖아요. 0. 몇 % 정도, 거기다 15.4% 떼야 돼요. 예적금 보면은 실제로 금리가 되게 높을 때 조금 올라봐야 특판으로 해서 뭐 500만 원, 1000만 원 한정, 몇 명 기준 이렇게 해서 미끼 상품처럼 내거는 것들이 많이 올라야 3.54%일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뭐 이런 이금융권 같은 데를 보면 3.5 그러면 예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많죠. 그래서 이 저축만으로는 실제로는 뭐 어떻다고요? 일반적인 저축만으로는 실제로 인플레이션을 이겨내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되게 어렵다. 그래서 요거는 저축만으로 나는 잘 탈 수 있어. 이런 개념들을 조금은 다시 생각해야 돼. 그래서 투자가 필요하다. 근데 투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주식을 할 거야.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강남에 가서 아파트를 볼 거야. 또는 이쪽 좋은 아파트를 사러 갈 거야. 되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거.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는 맞지만 무턱대고 책을 3권 정도 5권 읽고 유튜브를 내가 한 달 정도 봤다고 해서 돈 짊어지고 갈 돈도 없겠지만 돈을 싸들고 가가지고 아파트를 계약을 하고 주식을 사고 이런 건 되게 위험하더라. 투자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들은 맞지만 그럼 뭐가 필요해요? 공부를 해야 되죠. 오랫동안 공부해도 상관이 없어요. 오랫동안 1년이고 2년이고 공부. 근데 사람들은 그럼 뭐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마음이 급해지면 물어보죠. 어떤 주식이 좋아? 어떤 아파트가 좋아? 그리고 어떤 아파트가 더 빨리 오를까? 이렇게 얘기해서 그것을 답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생각한 단언컨대 우리나라에서는 한 명도 없어요.